그 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냐? 거기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부자인 거는 길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권장하는 사회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하버드 경제학 교수 석자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10개의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 창업가 문화, 그 다음에 아주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자금 시장이죠. 그런 금융의 발달.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 개혁했습니까?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의 탑 리서치 대학들이 있는 거. 미국의 장점이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수월성 교육 쪽으로 가고 있나요? 대학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지금 일자리 만드는 컬처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에 보호를 하면 안 된다. 규제를 약화해야 된다가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5번째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6번째가 길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권장하는 사회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월라벨이고 길게 일하면 뭐 엄청 잘못된 것처럼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생산성은 일본의 1990년 초의 생산성하고 거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일을 훨씬 길게 해야 되는데 일을 길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노동시간 감소하고 이쪽에 고용률 보면 노동시간 감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몇십 년째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쪼개진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쪼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로시간을 쪼갠다는 거는 기업한테 노동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해외로 일자리가 가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역설을, 이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얘기한 거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과 임금에 관한 관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만든다라 했다는 빨간 거짓말들을 한 공약을 그렇게 해놓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고용을 늘려서 임금을 올린다 그랬다. 어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까? 공공일자리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공공의 일자리가 적은 거는 복지를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교육하고 의료를 민간에 의존해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여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적은 거가 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2분의 1밖에 우리가 고령화 비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게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 부분이 일자리가 늘리면 좋은 인재들이 공공 부분으로 가버리고 전부 취준생으로 나가고, 그래서 크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 부분 일자리 하나 늘면 민간 부분에서 1.5개 파괴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공 부분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연구에서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업 활성화는 역대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업이 잘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되고 작은 정부가 되고 경제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면 안 돼야 되고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 모험 인넷 자본이 커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턴 기업은 실현도 안 되겠고, 비정규직 해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만들겠다고 또 거짓말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비정규직 파견 도급 같은 거 제한하겠다가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 약속했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보수 정치인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좌파라는 얘기를 이때도 말씀드렸고, 원청 하청 공동 책임제를 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보시면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저거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것까지 공약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어디 좋은 고용을 늘려가지고 임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어디서, 다 노동시장 규제잖아요, 강제적인 규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중이 그렇게 높으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유연한 경제의 고용이 많기 때문에 안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여기 보시면 19인 미만이 전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세기업에다 대고 저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 한 규제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국가 경쟁력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 중에 IMD라는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 노동시장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에서 낮은데 이걸 거꾸로 간다. 그 다음에 임시직하고 정규직 간의 급여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이제 연도가 전부 다릅니다만은 그 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의 노동시간도 길기 때문에 임시직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모든 거를 격차는 무조건 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급여 격차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낮은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그렇게 그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 비중이 높다. 26%, 28%가 자영업자 비중인데 이건 OECD의 거의 2배 수준이고 미국으로 보면 5배 정도 우리가 많은 숫자고 독일에 비해서도 거의 3배가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장년층의 교육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서비스 대기업이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비정규직 영세 기업에서 많이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영세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이쪽을 정규직화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기업들 다 망한다. 그게 지금 자영업자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그렇게 한꺼번에 침대에다가 발을 맞추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구조 문제를 하나도 얘기 안 해놓고 건드리지 않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뜻한 건 그거 아니었다 그러면서 지금 다들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비정규직, 파트타임, 정규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OECD 국가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많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업 일자리 다 줄고 서비스업 늘어나는데 우리가 서비스업에 좋은 일자리 늘어나게 규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금융의 자유화를 확대했습니까? 의료 산업에 민영화를 도입했습니까? 교육 산업을 산업화했습니까? 에너지 산업을 정부에서 민영화해서 일자리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서비스업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 개혁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들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2년 이상의 비정규직 재고용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근속연수에 보면 2년 미만의 짧은 고용이 있다가 계속 옮겨야 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 표시인데요. 장기 근무하는 고용 훨씬 적은 게 이게 어설픈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계속 2년짜리 계약직이 계속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하는 것들이 도표에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임금 격차 이게 다 헛소리고요. 중소기업 임금의 60%를 80%로 20% 올리는 걸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하면 온갖 규제 때문에 순간 임금이 36%까지 올라가야 되는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 임금을 억지로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4대 보험하고 실질급여 올려가지고 무슨 실질소득 올리겠다는데 이거 다 기업하고 개인들이 낸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면 결국 뺏어가야 되는 돈도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안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 최고임금제, 초과이익 공유제 이런 걸 가지고 대기업이 돈 많이 나면 중소기업한테 나눠주겠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뭐할로 하청업체를 쓰겠어요? 외국에 가서 하청업체를 하고 외국으로 법인을 옮기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해놓고는 이런 공약들을 해놓고 최저임금 이때 이미 우리나라가 중상위권이었고 2013년에도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1만 원이면 가장 높은 평균급여의 51%가 넘어가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일으키고 영향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책
또 결국은 집 못 사게 하고 뭐 이런 것만 했고요. 법인세 인상 보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성철 다 법인세 인상 약속했죠. 전 세계하고 반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유승민 분명히 번번이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보고 보수 대통합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 대선 공약을 잘 들여다보시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심하면 심한 인간들이지 전혀 자유시장 경제에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제가 이제 법인세 우리나라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위권에 있지 낮은 나라에 있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뭐 법인세 인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했죠. 하고 나서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법인세 인상 똑같이 다 약속했었다. 그 다음에 소득세도 올리겠다, 부동산세 올리겠다, 모든 후보가 지금 다 똑같이 세금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고 소득세 올리겠다는 약속 안 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과세자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올라가는 사이에 이미 지난 10년 2006년서부터 17년 10년 사이에 근로소득세는 75%가 올라가서 월급자들이 세금을 전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고, 그것들은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은 세금 감면 혜택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하고, 소득공제했던 거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최고 소득 2012년에 개인소득세를 3억 초과를 38%라고 최고 세율률을 또다시 높이는 구간을 만들었고, 2014년에도 또 단계를 더 늘려가지고 계속 세금을 올려왔기 때문에 소득세를 이미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릴 수도 없었고, 부동산세, 보유세 인상을 하면, 보유세 인상을 해가지고 거래 못하게 하면 또 양도소득세는 줄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올리려고 그러다가 아무 주식에 대한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집 한 채 안고 있던 노인들,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사냐 때문에 다 전에도 하려다 잘 못하는 건데 세금은 늘렸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육성 정부가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좀비 기업만 양산하고 있고, 기업은 지금 대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대학 만들고 연구소 만들고 교육자 시키는 거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했다. 대학을 거꾸로 만들었고 금융시장에 대한 관선만 늘렸는데, 그리고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늘려가지고 뭐 옛날에 경제를 부총리 만들고 교육부총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부총리가 2명이 됐는데, 교육부가 장관이었던 게 부총리 돼서 더 좋은 교육이 만들어지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하나 하겠다고 말들을 했는데 다 약속했죠. 근데 이제 실제는 네거티브 규제는 해본 적이 없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규제 프리존, 서비스 산업 육성법, 노동개혁 다 반대해왔던 정부인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고요. 뭐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홍준표 대표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그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 5%밖에 안 되는데 30%가 넘는 기본료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통신회사를 마이너스 25%의 부실기업을 만들기 전에는 할 수도 없는 공약인데 저런 거짓말을 했고, 분리공시제 뭐 이런 거 해봐야 소비자들만 불편하고 지원금만 축소되는 거고요. 무한 데이터 요금제는지 한중일 로밍 요금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공약,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소주성, 포용성장, 공정성장 모두 규제고 시장 개입이고 과격한 경제 교란행 정책이었어요. 그 정책을 만들었고 거기 설계한 인간들이 그거 그때 그런 뜻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막 무너지니까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 그러면서 지금 전부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가는 쥐떼들처럼 지금 나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아주 단순하게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자기가 무슨 설계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은 대표적인 아주 초단순 논리로 만들어진 그 소득주도 성장론, 포용 성장론은 이건 지식인들의 오만이고, 근데 지금은 정직하지도 않다. 실패하니까 도망가는 아주 비겁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것들은 다 희망 고문하고 지적 사기라는 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네거티브 규제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정책은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모순적인 공약이었고, 다 글로벌에 감세하고 규제 개혁하는 거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하라는 글로벌 경제 흐름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시간과 장소로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정역행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비겁한 이 제이노믹스 설계자들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지탄과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학자들이 소위 폴리페서들이죠. 폴리페서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지적으로 천박하고 지적으로 낮고 인격적으로도 천박한지를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실패 쪽으로 드러나니까 보여주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강한 질타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